나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의 자랑은 단 하나, 아들 철민이었다. 그는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고 내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다.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늦은 밤 불길한 전화 한 통이 울려왔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철민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이 밝을 무렵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타깝지만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 내 희망, 내 자랑이던 철민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장례식장은 통곡과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친척들이 몰려와 울부짖었고 동료들이 차례로 향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사진 속 환한 미소는 너무도 따뜻했으나 지금은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옆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며느리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훔치며 절을 하고 상주로서 예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입가가 올라갔다. 눈물 어린 얼굴인데 순간 스쳐간 미소.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웃은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울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흐트러진 것뿐일 거야. 스스로 다독였지만 그 짧은 순간은 도무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남겼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버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 그래 모셔라. 그 짧은 대화가 오간 순간 다시 한번 그녀의 표정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에는 분명 울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첫 번째로 본 그 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철민이가 보험 들어나서 다행이지. 앞으로 며느리랑 애는 그 돈으로 살아야 할 테니.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박혔다. 보험금. 사람의 죽음 뒤에 따라붙는 차가운 단어. 그것이 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장 며느리의 웃음이 떠올랐다. 보험금이라는 단어와 그 웃음이 겹쳐져 머릿속을 휘저었다. 설마 그 웃음이?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들의 죽음조차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새로운 의심이라는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불빛이 꺼져도 모든 발걸음이 사라져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단어만 맴돌았다. 웃음 그리고 보험금. 그 두 단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혔다. 팝상 위에는 여전히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 놓여 있었고 방문을 열면 언제든 그가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는 침묵과 공허만 남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 위로일 뿐이었다.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갔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웃음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웃음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진실이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단어가 내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보험금. 보험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철민이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서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동안 나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 아들의 죽음이 한 장의 종이와 숫자로 환산되는 현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보험사 직원이 떠나고 며느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헤아릴 수 없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불현듯 장례식장에서의 그 웃음이 다시 떠올랐다. 내 가슴은 먹먹해졌고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며칠 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크게 들려왔다. 며느리가 보험금 타려고 웃은 거 아냐? 나는 차가운 한기 속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체구, 눈물에 잠긴 눈빛.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에 잠긴 젊은 여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 웃음이 어른거렸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장례식장의 장면이 재생됐다. 울다가도 잠깐 웃었던 그 모습, 그리고 친척들의 뒷말.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내 마음을 잠식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나 보험금 문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는 힘없이 대답했다. 저는 철민 씨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나는 그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철민아, 아버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니? 너의 아내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본 그 웃음을 믿어야 할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다. 철민이의 장례가 끝났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은 잦아들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마음속 고통은 더 짙어졌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웃음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내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보험금은 이미 며느리 앞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아들의 죽음을 실감해야 했다. 숫자로 환산된 생명,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은 너무도 냉정했다. 나는 일부러 며느리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를 바라보면 자꾸만 마음속 의심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의 말이 떠오르고 내가 보았던 그 미묘한 웃음이 겹쳐지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괴로움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를 붙잡고 말을 꺼냈다. 요즘 세상에 보험금이 얼만데 젊은 며느리가 그걸로 살겠지. 아드님이 다 생각하고 준비해둔 거 아니겠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보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과연 무슨 마음으로 가입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밤마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아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웃음이 며느리의 순간적인 미소와 겹쳐져 내 마음을 더 어지럽혔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며느리는 그동안 말이 거의 없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믿고 싶었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두려웠다. 그러던 밤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웃던 그날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표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내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밥을 차리는 손길, 아이를 안는 표정,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의심으로 이어졌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올가매며 벗어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며느리의 모습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묵묵히 집안을 지켰지만 나는 도무지 편히 바라볼 수 없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뒷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 말들은 내 귀에 뚜렷하게 들려왔다. 며느리가 젊으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보험금으로 살림 걱정은 없을 거야.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은 더 깊은 불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과 슬픔이 어렸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밥상을 차리며 잠시 멍하니 있는 모습조차 무언가를 숨기는 듯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저 여자는 내 손자의 어머니야. 철민이가 사랑했던 아내다. 믿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은 늘 흔들렸고 의심은 더 단단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속삭임조차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저 웃음, 저 속삭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냐? 왜 전화는 몰래 하느냐?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친정집에 걱정 끼칠까봐 조용히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흔들렸다. 정말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다.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내게 따뜻한 위로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며느리의 순간적인 웃음과 겹쳐져 내 마음을 더 찢어 놓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철민아, 아버지는 이제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느냐? 내 아내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아버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그렇게 또 한밤중을 허망하게 지새웠다. 의심은 이제 내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를 살폈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녀의 얼굴과 행동을 곱씹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밥을 차리는 모습도 모두가 의문으로 이어졌다. 혹시 저 손길 속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친척들은 슬슬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형님, 이제 그만 마음 좀 놓으세요. 아드님도 하늘에서 그러길 바라실 겁니다. 그들의 위로는 공허했다. 위로의 말은 나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가면 뒤따라 나섰다. 멀리서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누군가를 만나는지 수상한 행동은 없는지 지켜봤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고 아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귀를 챙길 뿐이었다. 아무런 의심스러운 흔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험금이 그렇게 크다더라. 젊은 며느리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사를 이야기했을 뿐이겠지만 내 귀에는 며느리에 대한 의혹으로만 들렸다. 마치 모두가 그녀를 수상히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렸다. 저 노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숨기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해라.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숨긴 게 없습니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단호하지도 그렇다고 거짓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불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집 안에서만 며느리를 의심하며 지켜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끝내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나는 보험사 지점을 찾았다. 사망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직원과 마주 앉았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보험 가입일자, 보장 내역, 그리고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철민이가 결혼 직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었다. 겉으로는 당연한 선택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으려 했다. 혹시 며느리가 가입을 종용한 건 아닐까? 아니면 철민 스스로 예견이라도 했던 걸까? 보험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내가 원했던 확신은 얻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안고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아들의 환한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 미소가 마치 며느리의 순간적인 웃음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두 얼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의 친구를 불러냈다. 그에게서 혹시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카페 구석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도 슬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철민이가 무슨 말을 남긴 적 없더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친구 아니요, 아저씨. 그저 가족이 전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흔들렸다. 가족이 전부라던 아들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왜 그 순간 웃음을 보였는지 나는 끝내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 속에서 단서를 얻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말들은 모두 비슷했다. 철민은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였다고. 그렇다면 왜 내 눈에 비친 며느리의 웃음은 그렇게 섬뜩했을까?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며느리의 과거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보험사와 아들의 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친정과 과거를 알아야 했다. 혹시 거기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집착이 나를 몰아갔다. 나는 며느리의 친정집이 있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의 이름을 꺼내자 몇몇은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집 딸 말씀이시군요. 조용하고 착한 아가씨였죠. 대부분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그저 평범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어릴 적에 꽤 고생을 많이 했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일렁였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지금의 보험금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저 삶을 지탱하기 위한 희망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내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꿰뚫어 보려 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나 내 과거를 조금 알아봤다. 힘든 삶을 살았더구나.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내 아버님. 그래서 철민 씨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 같기도 했지만 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다. 힘든 과거와 현재의 보험금, 그 두 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겹쳐졌다. 나는 점점 더 멀리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의심이 진실을 찾기 위한 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눈길을 빼앗겼다.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추면 나는 그 망설임조차 의미를 부여했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까지도 따지려 들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면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표현처럼 보였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 그것은 또다시 내 의심을 불러왔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 모든 장면이 의심으로 번지고 모든 표정이 불길한 징후처럼 보였다. 스스로도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의심은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이웃들이 집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도 나는 그들의 시선마저 불편했다. 그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지나치게 따뜻해 보이면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혹시 그들도 그녀의 속내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온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그녀가 미소 짓는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내 눈에는 달리 보였다. 그 웃음은 장례식장에서 내가 보았던 바로 그 표정과 겹쳐졌다. 내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웃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아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타당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어둠은 더 깊어졌다. 웃음이 진심인지 위장된 가면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스스로의 그림자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었다. 의심은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갔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다. 처음엔 단순히 속을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그 말은 금세 뒷말이 되어 마을로 퍼져나갔다. 며느리가 보험금 때문에 웃은 거라더라. 어쩐지 표정이 수상했다지 않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이제는 내 귀에도 그대로 들려왔다. 나는 차라리 후회가 밀려왔다. 내 입에서 나온 의심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이 내 불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나 혼자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증거 같았다. 나는 점점 며느리에게 차갑게 굴었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얼어붙어 갔다. 손자가 울음을 터뜨릴 때조차 나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다.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님, 저를 왜 그렇게 의심하시나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웃음을 본 건 내 눈이다. 그 한 번의 웃음이 모든 걸 바꿨다. 그 짧은 대화가 지나가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더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갔다. 밖에서는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만 우리 집은 한겨울의 냉기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의심은 이제 내 삶의 전부가 되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엔 몇 마디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처럼 퍼져 있었다. 나는 그 소문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위안이 되었다. 내 눈에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의심한다는 착각이 내 불신을 더욱 굳혔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웃들이 속삭일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고 아이를 안고도 웃음을 잃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침묵조차 계산된 태도로 보였다. 마치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영정 앞에 앉아 아들에게 속삭였다. 철민아, 내 아내를 믿어야 하니. 아버지는 이제 점점 무너져 간다. 내가 남긴 미소는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날 찢고 있다. 어느 날 저녁, 결국 나는 며느리를 몰아세우고 말았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거실, 아이의 울음마저 우리 대화를 막지 못했다. 사람들이 다 너를 의심한다. 이제 솔직히 말해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실이라면 왜 내 가슴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가?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의심은 이미 진실보다 강력해져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며느리의 입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가 웃은 이유, 보험금의 의미,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철민의 책상, 서랍, 서재, 옷장까지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언젠가 발견될 작은 쪽지나 메모가 모든 걸 밝혀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공허와 피로뿐이었다. 밤마다 영정 앞에서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철민아,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이 의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버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보라는 신호냐? 내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 답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도 마당에서도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내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조차 내겐 죄책감으로 보였고 의심의 근거로 여겨졌다. 결국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숨겨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집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찾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직접 말해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하지도 거짓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불안정해졌다. 나는 이미 답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었다. 진실보다 의심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집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발걸음을 밖으로 돌렸다. 보험사 직원, 마을 이웃, 친척들까지 하나하나 붙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무심코 흘린 말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고 때로는 억지로 의미를 부여했다. 보험사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만 설명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언가 숨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웃이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도 내 귀에는 그녀를 감싸려는 방패처럼 들렸다. 친척이 그 애도 힘들겠지라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내 불신이 더 짙어졌다. 모든 말이 의심으로 변했고 모든 눈빛이 수상하게 느껴졌다. 밤마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아들에게 호소했다. 철민아,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이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버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진실은 어디 있고 거짓은 어디에 있느냐? 며느리는 점점 말라갔다. 그녀의 눈밑은 깊게 패였고 아이를 돌보는 손길마저 힘이 없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지친 모습조차 연극처럼 보였다.
내 불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나는 결국 며느리에게 다시 묻고야 말았다. 사람들이 모두 널 감싸고 있더구나. 왜 그렇게까지 보호받는 거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보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애쓸 뿐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을 남겼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진심을 가늠할 수 없었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의심으로 지새운 날들이 이어지던 중 나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철민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온 것이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빛바랜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한 메모였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내 의심은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왜 아들은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정말 스스로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였을까? 나는 그날 밤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술잔만 기울였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종이 위에 글씨와 겹쳐지자 내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본 며느리의 웃음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이제는 그 웃음이 아들의 메모와 연결되는 듯 보였다. 결국 나는 며느리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람으로 굳어졌다. 이 메모 내가 알았던 거냐?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아버님. 철민 씨가 혼자 준비했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오히려 내 의심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다. 나는 이미 어떤 대답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이 직접 남긴 글귀는 단순히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한 줄마저도 새로운 의혹으로 번졌다. 왜 굳이 종이에 남겼을까?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이 며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날이 밝자 나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피곤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내밀며 눈을 마주했다. 내 시선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 종이가 내 손을 거쳐 쓰여진 건 아닌지 솔직히 말해라.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는 철민 씨가 그런 걸 남긴 줄도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진심에 가까웠지만 내 귀에는 변명처럼만 들렸다. 나는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더욱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메모와 연결지었다. 밥을 짓는 모습조차 아들의 선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아이를 돌보는 눈빛조차 계산된 가면처럼 보였다.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불신은 의무처럼 내 삶에 자리 잡았고 매 순간을 좀먹어갔다. 영정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철민아, 내가 남긴 이 글귀가 아버지를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구나.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겠느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과 보험금, 그리고 아들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일부러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식탁에 마주 앉은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조차 내 눈에는 수상쩍게 보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생각이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그 돈으로 아이와 살아갈 뿐입니다. 짧은 대화가 끝났지만 내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내 의심은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을 서성이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확인할 수 없다. 행동으로 진실을 끌어내야 한다. 내 안의 불신은 의무가 되었고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이제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 밖을 나서면 멀찍이 따라가 발걸음을 맞췄고 시장에 가는 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길, 모든 행선지를 기록하듯 눈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장바구니에는 아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귀가 들어 있었고 병원 진료실 앞에서는 피곤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내 눈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평범함 속에 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밤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는 반드시 무언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심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며느리도 내 시선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나를 마주할 때마다 눈길을 피했다. 아이를 안은 채 웃는 모습조차 사라지고 그 대신 피로와 두려움이 자리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마저 내게는 또 다른 증거처럼 보였다. 결국 어느 날 나는 거실에서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내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답을 듣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불신을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었다. 그날 밤도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철민아, 아버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하니? 의심은 결국 내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왜곡해 해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며느리가 늦은 저녁 외출을 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홀로 집을 나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곧장 뒤따라 나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나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쫓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가 너머로 안을 엿보았다. 그녀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웃음을 보이고 있었다. 내 눈에는 그 장면이 모든 의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그녀는 얼굴이 굳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오해예요. 이분은 철민 씨 친구입니다.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에는 이미 배신과 기만의 그림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철민아, 아버지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카페에서 본 장면은 내 마음에 불길을 지폈다. 나는 그날 이후 며느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던 모습, 그것은 내 눈에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흘렸다. 처음에는 속을 털어놓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곧 비난의 말로 바뀌었다. 며느리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더라. 보험금도 그렇고 참 알 수 없는 여자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며느리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손자를 품에 안고도 웃음을 잃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졌다. 나는 이제 그녀를 정면으로 몰아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우리 사이의 긴장을 막지 못했다. 사람들 모두가 다 봤다. 이제 더 숨기지 마라.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날 만난 분은 철민 씨의 친구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진실을 들으려는 마음을 버린 지 오래였다. 내 안의 불씨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휩쓸어 가고 있었다. 소문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흘끗거리며 수군거렸고 친척들마저 나를 은근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들이 모두 내 편이라고 착각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집안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는 더 이상 바깥에 나가기를 꺼렸고 손자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훔치는 일이 잦아졌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안을 메웠지만 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귀에는 그 울음이 나를 비난하는 듯 들렸다. 결국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을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순간 친척들이 놀란 듯 술렁였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제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는 진실보다 의심을 택했고 그 선택은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결국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몰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내 눈을 가렸고 웃음과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를 집어삼켰다. 친척들 앞에서 나는 차갑게 선언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제 없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로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철민 씨가 마지막까지 부탁했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켜달라고 그게 그 사람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를 떨어뜨렸다. 그제야 떠오른 아들의 메모,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이를 지켜달라. 나는 그 단순한 진심조차 의심으로 왜곡해 왔던 것이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부탁을 거슬러 아내를 몰아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웃음은 배신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녀의 의지였음을. 나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철민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끝내 널 지켜주지 못했다. 그날 밤 무너져 내린 집 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